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외교 승리한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내일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 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중국은 세계 각국 정상에게 이 열병식 참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국가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국가, 그중에서도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로서는 유일합니다. 시 주석의 체면을 살려준 겁니다. 아마 시 주석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당초 입장은 열병식 불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베이징에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 승전 70주년 열병식 초청을 거절할 때 그때 거론됐던 거절 이유의 하나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베이징에 안 갈 수 없다. 이건 베이징 열병식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스크바 열병식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해 7월에도 말할 것도 없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박 대통령에게 항일전 70주년 행사와 광복절 70주년 공동 행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왜 베이징 열병식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군사력은 힘의 원천으로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강대국들은 군사력 과시보다 소프트 파워를 더 강조합니다. 사실 국력의 본질은 대량 살상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퍼뜨리는 가치와 상품, 국가가 발산하는 매력에 있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우아해 보입니다. 군사력 과시는 이제 구시대적인 것, 낡은 유산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 기회에 세계가 중국의 힘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으면서 종종 무력 시위로 주변국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전 세계 앞에서 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열병식이 무력 시위처럼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첨단 무기를 총동원한 노골적인 군사력 과시 행사를 하니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석한 정상들은 상하이 협력기구 소속 국가들, 즉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몇 나라뿐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참석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과 한편이 되어 일본과 맞서는 구도는 그동안 한국 외교의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비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해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일본과 대립관계에 서지 않도록 일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 외교의 논리로만 판단하면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그것도 항일을 주제로 한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혹시 열병식을 지켜볼 때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짓거나 부자연스러운 시선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 대통령은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을까요? 이명박 정부 이래로 남북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때문에 북한의 도발과 그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한일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으로부터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접근하면
한국은 외톨이가 됩니다.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하게 되면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이런 타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 강화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듣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거론한다면 강대국이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 데 손 놓고 있을 거냐 이런 질타를 받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니 당장 뭐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까다롭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김정은이나 아베를 상대로는 관계 진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중국이라도 붙잡아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은 미국이나 일본을 배려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열병식에 가서 한중 관계를 과시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삼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최악의 한일 관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열병식 참석은 박근혜 외교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긴급 처방인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외교의 개가를 올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면 물론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응징하고 대북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일 관계도 8.15 아베 담화를 계기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함으로써 주도적인 외교를 하는 모양도 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박 대통령이 자기의 외교 원칙에 충실한 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중관계의 새 지평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외교 난국을 돌파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북 대화로의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서라기보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이라는 실수 그리고 북한이 그걸 만회하려고 수습책을 내놓은 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안보에서 박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북한이 먼저 남측에 신뢰 있는 행동을 해라. 북한이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몇 달간 대북 대화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면서 북한을 재촉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응할 상황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명단 상호 교환 합의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경원선 복원기권식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대 폭발로 군인 2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6일 동안이나 이를 무시하면서 대북 대화 공세를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할 만큼 남북관계 복원을 절박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대화와 도발 대응을 병행하는 균형감과 유연성이 약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 정책, 대일 정책은 어땠을까요? 박 대통령의 대북 대일 정책의 하나로 투트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트랙은 대화는 대화대로 지속하되 도발이나 문제가 있는 언행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에 맞게 대응한다는 일종의 대화와 응징의 병행 전략입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나왔을 때 정부는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돌아섰을 때는 정부는 대화하자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대화는 없었고 투트랙도 실패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원칙대로 대응하되 대화는 계속한다는 게 원래 박근혜 정부의 투트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줄곧 아베 총리를 비판해왔고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도 못했습니다. 정부 주장과 달리 과거사 문제와 양국 간 정치, 안보, 경제 대화를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가 있더라도 대화는 해야 한다는 국내외 압력이 거세지고 강해지자 아베 담화의 내용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할 말도 못하고 돌연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원래의 투트랙 전략대로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담화를 강력히 비판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따질 건 따지고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곳 아니면 저것만 할 줄 알지 병행 균형 이런 개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박 대통령이 외교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하고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미국, 일본 눈치 봤으면 중국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기 전반을 지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실패한 외교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 외교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외교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방어 외교, 수동 외교, 사태가 터지면 뒷수습에 나서는 뒷처리에 나서는 그런 수습 외교를 버리고 예방 외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이 어떤 상황입니까? 시진핑은 중국몽, 신형 대국 관계, 핵심 이익의 개념이 말해주듯이 아시아에서 대국 위상에 맞는 지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더 이상 전후 질서에 묶이지 않겠다면서 한일 관계의 기존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치로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활동 영역을 대폭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아시아 회기를 통해 영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일이 아시아에서 자기 위상을 강화하고 자기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한국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는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주변국들이 현상 변경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현상 유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논리와 규칙이 무너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낡은 원칙, 과거의 금기와 관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도적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즉 AIIB 창립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참여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미적거리다가 마감 직전에야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외교와 실리 모두 잘 했다면서 정부가 자화자찬을 했고 그것 때문에 여론은 물론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왜 비판을 받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비판론을 또 거세게 반박한 적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한국을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생존해야 하는 그런 가련한 처지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당당히 나설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상대가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상관없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주도적으로 나서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다른 나라 눈치를 보느라고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AIIB 은행 가입이 늦었어도 정부 설명대로 일찍 가입했을 때와 비교할 때 실리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주권 국가로서 국익에 대한 판단이 섰으면 왜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는지 그걸 아쉬워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내 여론, 특히 보수 여론을 추종하느라고 외교다운 외교 못하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외교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길어야 한 달 만에 한반도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조선공산당 창립 70주년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모른다는 그런 징후가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박근혜 외교의 시험대입니다. 첫째, 발사를 막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유인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미국 등을 설득해서 대북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로켓 발사를 포기하게 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둘째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다시 남북 대화를 중단하고 대결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경우 도발에는 제재하고 응징하되 대화는 지속한다는 투 트랙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관건입니다. 남북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하나하나에 한반도 정세가 좌우되도록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일시 남북이 갈등을 한다 해도 곧 대화하는 이런 복원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사건이라는 우연성의 한반도 평화를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건 정부의 정책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인민일보 자배지 황구시보는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열병식 참석 여부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조언입니다. 한미동맹은 열병식 참석으로 흔들릴 만큼 취약하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중국이 한미동맹을 흔들 생각 없으니 안심하고 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한미동맹 걱정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감 갖고 나서라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문제 핵심 당사자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은 중견 국가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외교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외교를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